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요, 어, Watching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목이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법처럼 갈등이 풀릴까?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 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사춘기를 겪을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한 부모님이요, 아이의 일기장을 훔쳐보게 되었대요. 아, 정말 살기도 싫다. 공부도 싫다. 집도 싫다. 엄마 아빠도 싫다. 오빠도 싫다. 그냥 수면제 잔뜩 먹고 잠자다가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라는 문구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 문구를 발견하면? 진짜 뇌가 하얘질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그걸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더 충격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가슴이 철렁했던 거예요. 어릴 때는 오빠랑 막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는 거 좋아하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중학교가 문제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완전 돌변을 한 거예요. 고1인 오빠랑은 너무나 대조적이고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마음씨도 착한데 진짜 범생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수진이는 그런 오빠가 눈꼽만큼도 부럽지가 않은 거였어요. 꼭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난 공부보다 가수가 적성에 맞아. 그러고는 하루 종일 음악만 듣거나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귀에서 이어폰이 떠날 날이 없던 거죠. 가수들 사진 전부 방에다가 도배를 했고요. 시험 기간 중에 또 수진이는 라디오 음악 프로에다가 막 엽서를 보내고 팬레터 쓰고 이른바 날라리처럼 막 학생들이랑 물려다니고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도 이상해지고 화장도 하고 엄마가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수진아 너 진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사정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수진이는 점점 더 엄마랑 멀어지면서 대화도 아예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부모 프로그램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수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 방 문을 딱 두드리고 들어가서는 수진아, 너 학원 다니기 싫지? 엄마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수진이가 탁 경계하는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네가 다니기 싫은 학원은 다 끊어도 좋아. 그러자 막 애가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모든 학원을 다 끊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튿날 그녀는 정말 모든 학원을 다 끊었대요. 딸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았고요. 철저하게 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딸이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함께 듣고요. 가사도 함께 외우고 노래도 함께 따라 부르고 딸이 좋아하는 가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엄마가 먼저 스크립도 해줬대요. 그리고 날라리 친구들을 소위 말하는 날라리 친구들을 데려오면 따뜻하게 진심으로 대해주고요. 그러면서 딸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대요. 딸이 왜 이 음악에 빠져들었는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점점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수진아 오늘은 휴일인데 도서관 갈까? 네가 좋아하는 책 있으면 맘대로 읽어봐. 공부하는 전혀 상관없는 책들이었대요. 수진이가 그냥 좋아하는 책들이었대요. 그래서 수진이는 서서히 책을 좋아하던 옛날에 그 동심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랑 끊겼던 대화도 점점 길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수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내가 공부 못해도 나 사랑하지? 물론이지. 넌 언제나 내 딸이니까. 그날 저녁에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리도 없이 들어온 수진이가 뒤에서 스며시 그녀의 한 손을 잡았대요. 엄마, 나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100등도 넘게 올랐어. 반에서는 5등 했어. 그녀의 입이 딱 벌어진 거죠. 엄마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수진이를 꽉 껴안는데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가득 고이는 거죠. 눈물이 철철철 날 것 같아. 가득 고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아이들은 부모의 눈빛을 읽는데요. 내가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눈빛을 쏘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절대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막 나만의 좁은 공간에, 아이는 아이만의 좁은 공간에 그 눈빛이 갇히는 거예요. 서로 상대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그 아이를 판단하게 되고요. 내가 내 기준으로, 엄마의 기준으로 자꾸 아이를 판단하니까 아이는 정상인데 자꾸 비정상적인 아이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강요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반대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죠? 아이의 행동을 움직이는 건 아이의 마음이에요. 절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의 행동은 아이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내 마음의 공간을 그냥 아이에게까지 넓혀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시각이 아니라 아이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아이의 속마음을 아이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야만 아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요. 절대로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무조건 상대방의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 마법처럼 갈등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해보셨죠? 이거 몇 번 시도 안 해본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엔 아이 마음으로 봐줬다가도 자꾸 자기 마음이 개입을 하거든요. 자꾸만 엄마 마음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닮고 싶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닮아갈까입니다. 여기서는요. 친구 사이에 어떤 아이가 비만해지면 역시 다른 아이도 비만해질 확률이 3배로 높아진대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럼 나 때문에 내 친구가 비만해진 거야?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날씬해진다라고 바꾸자고요. 제가 날씬해지면 제 주변 사람들이 날씬해질 확률이 3배로 높아진대요. 친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든 가까운 곳에 살고 있든 전혀 상관이 없대요. 이 마음속에는 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친구만 닮는 게 아니래요. 내가 날씬해지면 내 친구만 닮는 게 아니라 친구의 친구도 닮아가고 내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 되거나 날씬해지면 나 역시도 비만이 되거나 날씬해질 확률이 25%나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막 행복한 친구가 생긴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9%씩 늘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불행한 친구 한 명이 생길 때마다 행복해질 확률이 7%씩 떨어진대요. 그럼 배우자는 어떨까요? 내가 살이 빠지면 배우자도 빠질까요? 그렇죠. 살을 뺀 배우자들의 체중도 함께 빠진다는 거죠. 내가 빼면 우리 남편도 빠진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과 만일에 3개월 동안 같은 방을 쓰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점점점 우울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는 친구 옆에 담배 안 피는 친구를 데려다 놓으면 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살도 그렇고. 자살 아시죠? 이게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연이어서 자살하는 확률이 갑자기 그 시기에 딱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래요. 남을 나의 공간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닮아간대요. 이 같은 이치로 부부간에도 정말 닮아가는데요. 치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부부 한쪽 중 어느 한쪽이 치매에 걸리면 그 배우자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6배나 높아진대요. 그래서 아내가 치매에 걸리면 남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은 무려 12배나 늘어난대요. 전 정말 이 치매에 함께 걸리신 분들 종종 봤거든요. 진짜 나는 어떻게 부부가 한꺼번에 치매가 걸릴 수가 있지? 이게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그 사람이 똑같은 유전을 물려받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부부가 한꺼번에 치매가 올 수가 있지? 라고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내 공간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닮고 싶잖아요. 그럼 진짜 그 사람을 나의 공간에 오롯이 완전히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 정말 비슷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부처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인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기적의 치유사들도 완전히 받아들인다. 과학의 경지를 뛰어넘은 아인슈타인도 완전히 받아들인다. 그 사람들이 품고 있는 모든 무한한 공간도 완전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저는 이제 시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막 시를 쓰고 싶을 때는 내가 이혜인 수녀님을 닮고 싶어. 그 이혜인 수녀님은 어른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녀적인 마인드 감성이 있으세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고 동요나 동화 같은 시를 쓰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순수하고 맑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단순한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작은 소재들을 잘 찾아내세요. 어. 그리고 그 어린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과 그 작은 현상에서 찾아내는 소재들을 픽업하는 그런 실력들을 제가 너무나 담고 싶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혜인 수녀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를 써보는 거예요.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했지? 나는 지나가는 꽃을 볼 때도 수녀님은 이 꽃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아이처럼 이렇게 바라봤겠지? 하고 꽃을 보는 시각이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수녀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진짜 막 카리스마 있고 멋진 사람을 딱 선정을 해놓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막 카리스마 있는 그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결정을 내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누구를 오롯이 완전히 받아들여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한테 빙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수학을 풀 때는 천재 아인슈타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푸시고 내가 시를 쓸 때는 천재 시인 뭐 두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 일의 능률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 결과물도 예사롭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설 쓰시는 분들은 내가 J.K. 롤링이다 생각을 하시고 진짜 그 작가처럼 환상적인 판타지를 내 머릿속에서 무한대로 펼쳐서 소설을 써보겠노라. 이렇게 하고 쓰시는 거고 뭘 쓰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머릿속이 꽉 막힌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거하고 정말 틀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요 이 두 가지 소재를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짧게 지루하지 않게. 다음 시간에는요 약간의 기적 체험 비슷한 그런 일화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